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상위 1%의 유대인 교육법.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천년을 전해져 내려온 진리와 지혜의 이야기.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의 비밀을 담은 책 탈무드.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위대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유태인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도록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무드가 번역되고 출판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받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자기 반성과 관용,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다. 복잡하고 혼탁한 관계가 거듭될수록 마음속에 더욱 쌓여가는 원한과 미움, 질투심을 걷어내고 인간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함은 온 인류가 바라는 희망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고 현인들의 한마디를 덧붙여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를 더했다. 새로운 맛의 탈무드가 탄생한 것이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의 책으로 탈무드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 참다운 삶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책이 바로 탈무드이다. 구성 및 특징입니다. 역사, 법, 인물, 천문, 윤리 등 12,000페이지 방대한 내용으로 꾸며진 탈무드 내용 중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다.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 이웃에 대한 사랑, 믿음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들을 독자의 몫으로 만듦으로 해서 인생을 보다 풍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탈무드는 읽는 책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제1장은 탈무드의 교훈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려 엮었고 제2장은 탈무드의 지혜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우화나 일화를 뽑았다. 제3장은 탈무드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 명언들을 가려 모았고 4장은 탈무드의 이해를 돕기에 탈무드의 역사와 랍비에 관해 정리했다. 어리거나 늙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읽는 재미를 더하기에 칼라 이미지를 그려 넣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탈무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인생의 경험은 풍부해지고 사고방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고 능력이나 정신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책은 없다. (1장) 탈무드의 교훈. 그렇다면 나도 전선에 배속된 부대장에게 손님이 왔다. 부대장이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당번 사병이 맥주를 날라왔다. 부대장이 그 사병에게 물었다. 사병들 마실 것도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은 맥주가 적어서 여기만 들여왔습니다. 그러자 부대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나도 마시지 않기로 하지.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 한 교수가 민족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만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면 이 아기를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세워야 하겠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다. 머리가 둘이라 할지라도 몸이 하나라면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한 사람인 것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다면 이것은 두 사람인 것이다. 임대료. 한 사내가 자기 방앗간을 차리면서 이웃집 주인에게 물레 방아를 빌렸다. 그리고 대신 임대료로 이웃집의 곡식을 모두 찧어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 살림이 넉넉해진 이웃집 주인은 물레방아를 몇 개 더 샀기 때문에 곡식 찢는 일을 방앗간에 의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곡식은 내가 직접 찢겠으니 물레방아 임대료는 돈으로 주시오. 그럴 수는 없어. 사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 계약은 엄연히 곡식을 빻아주기로 돼 있었어. 돈으로 줄 수가 없어. 옥신각신 끝에 두 사람은 재판관을 찾아가 판결을 의뢰했다. 재판관의 판결은 이러했다. 만일 방앗간 주인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계약대로 임대료 대신 곡식을 빻아주어야 하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임대료를 돈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임대료는 돈으로 지불해야 하오. 형제의 마을에 어떤 형제는 우애가 각별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 문제를 놓고 어머님의 유언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그 틈이 벌어졌다. 형제는 서로를 헐뜯고 반목하다가 결국 말도 안 하고 같이 있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었다. 형은 아우를 잃고 아우는 형을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이에 그들은 평소 어머니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랍비를 찾아가 저마다 한탄을 늘어놓았다. 먼저 형이 말했다. 이번 일로 동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도 입을 열었다. 다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결국 형을 잃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랍비는 그들 형제를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석상에 초청했다. 평소라면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애면했을 두 사람이었지만 초청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둘로 나눈 뒤 모두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과일과 곡식을 수확하자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각자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형에게는 형수와 조카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울 거야. 내 몫을 좀 갖다 드려야겠어. 한편 형은 형대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까 말년에 걱정이 없지만 동생은 혼자뿐이니 저축을 해야 할 거야. 그리고는 서로 각자의 창고에서 상당한 양을 꺼내 상대방의 창고에 갖다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형제가 각각 창고에 가보니 수확물이 조금도 줄지 않은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나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자기의 수확물을 들고 서로 상대방의 창고로 나르다가 도중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형제는 깜짝 놀라 수확물을 내팽개치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는 오랜 시간의 반목을 얼음처럼 녹이고 예전의 우애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지킨 개. 모두들 외출한 집에 개 한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집에는 커다란 우유통이 있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다. 독사는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그 치명적인 독은 우유 속에 섞이고 말았다. 그 사실은 개만이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돌아왔다. 아이가 우유통에 가까이 다가오자 개가 무섭게 짖어댔다. 그래도 가족들은 개가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를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우유를 마시려 할 때 갑자기 개가 덤비는 바람에 우유가 모두 엎질러지고 말았다. 개는 그것을 핥아먹었다. 그리고는 곧 죽어버렸다. 그제야 가족들은 그 우유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개를 끌어안고 모두 슬픔에 잠겼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저다가 먼 장터에 갖다 팔았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지게 치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터의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왔다. 그리고는 당나귀를 깨끗이 씻기려고 냇가로 끌고 갔다. 당나귀를 씻기던 중 갈길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나무꾼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장터의 상인에게 달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 있었으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산 적은 없소.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이오. 위기를 극복한 부부. 결혼해서 10년 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금실이 좋았고 표면적으로는 매우 행복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그들에게 아이가 없자 주위 친척들이 이혼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헤어지기가 싫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남편은 고민에 빠져 옛 스승을 찾아갔다. 그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고 평온하게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옛 스승이 말했다.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10년간 자네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치하하게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들 제가 아내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고 싶은가? 아내가 진심으로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티가 끝날 무렵 아내에게 묻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소. 하고 말일세. 옛 스승은 어린 시절에 제자를 돌려보내고 제자의 아내에게 무언가 기띔을 해주었다. 마침내 파티가 끝날 무렵 남편은 스승이 일러준 대로 아내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선물로 갖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이혼은 취소되었고 그 뒤에 그들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다. 질문과 대답.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이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의 길. 그는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 항상 불만이었다. 마침내 회사 사장에게 불평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가 사장 앞에 나아갔다. 나는 이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해왔으니 퇴직금이나 받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사장대로 불만을 토로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꾀만 부리고 성실하지 못해서 파면시키려고 하던 참인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비밀 서류를 빼내어 애국으로 도망갔다. 그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애국의 어느 도시에서 숨어 살던 그를 회사 직원이 발견하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비행기표를 한 친구에게 건네며 그를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사장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그를 찾아갔다. 어렵게 그를 만난 사장 친구는 간곡하게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였어. 그러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자유대로 행동했을 뿐이요. 사장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자기가 앉아있는 배의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사장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뒤 그는 돈과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는 얼마 후 회사로 돌아가 사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초 그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아이의 침묵.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다.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온 그녀들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면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달라고 청원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를 조사했지만 결국 어느 쪽 여인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솔로몬 왕은 그 어린 아이를 칼로 잘라 2등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갑자기 미칠 듯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요. 자, 아기를 데려가시오. 사자, 목에 가시. 짐승의 뼈가 사자 왕의 목에 걸렸다. 동물의 왕 사자는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이 날아와 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학은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머리를 그 사자의 입속으로 넣어 사자의 목구멍에 걸린 뼈를 긴 주둥이로 뽑아냈다. 그리고는 말했다. 사자님,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큰 상인 줄 알아라. 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온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상이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부부싸움.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와 함께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아내를 잠시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고 친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여 수긍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가 옳다고 찬성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친구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수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도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가장 옳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찰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우선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요. 진짜 아들. 남편이 항상 타관을 돌아다니는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내가 부정하게 낳은 아들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아들 중 한 아이는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중병에 걸렸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준다는 유서를 썼다. 그가 죽자 그 유서는 재판관에게 넘겨졌다. 재판관은 죽은 남자의 핏줄을 가려내야만 했다. 국리 끝에 재판관은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불렀다. 그리고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재판관은 이 아들이 그의 친자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보트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를 저어가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다.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페인트 공을 시켜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보트의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은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조사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배에 구멍을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는 페인트공에 배를 칠할 때 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페인트공이 놀라며 말했다.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은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발견하고 막아 주셨죠. 올 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를 해 주었소. 당신은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멍을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소. 걱정해야 할 사람. 그는 전부터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었다. 마침내 친구의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내일 아침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거리다가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물었다. 여보,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내일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한 푼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도 참 탁하시구려. 그렇다면 오늘 밤 정작 잠을 못 이루고 서성거려야 할 사람은 그 친구잖아요. 부자와 현인, 스승과 제자의 대화이다. 부자와 현인 중 어느 쪽이 이대합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현인 쪽이지. 그렇다면 왜 부자의 집에는 학자나 현인들이 드나드는데 현인의 집에는 부호가 시중 돌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현인은 영리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자는 현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우는 까닭. 깊은 산중에 훌륭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애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있었다.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생활해 나아갔다.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 80세가 지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푸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구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가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고자 찾아갔다. 한 사람은 그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일찍 온 부자가 먼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나왔다.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와의 면담은 5분으로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답니다. 법만 알아서. 대법원 판사가 어느 날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차용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 주게. 아니, 자네 날 못 믿겠다는 건가? 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일세. 바로 그 점이 염려되는 걸세. 자넨 법을 연구하고만 있어서 마음에 법이 가득하네. 그래서 빚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훌륭한 제자. 한 랍비가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다.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그러나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다. 다른 기도문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도 거의 외우지를 못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꾸짖었다.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풀이 죽어 돌아갔다. 며칠 뒤 랍비는 그 제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가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제자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현인. 한 사나이가 현인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현인이 되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글쎄요. 식용유보다 등유에 더 많은 돈을 썼더니 현인이라 부르더군요. 나라를 지키는 학교. 어떤 마을에 이웃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찾아왔다. 그 마을의 대표가 그를 안내하여 안보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다. 변방을 돌아보니 어떤 곳에는 병사들이 들어 차 있는 작은 진지가 있고 어떤 곳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그 마을의 대표가 그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학자가 말했다. 나는 아직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왜 나를 제일 먼저 학교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선의 방법. 사회적으로 저명한 두 친구가 거리를 걷다가 거지를 만났다. 한 친구가 거지에게 돈을 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주려면 차라리 안 주는 편이 좋았을 걸세. 행복과 불행.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우리 집은 개딱지만한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딸린 데다가 제 아내만은 악처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악처일 겁니다. 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 염소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이죠. 그렇다면 염소를 집 안에 들여놓고 기르겠나? 농부는 의아한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찾아와 말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다 염소까지.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닭을 전부 집안에 들여 기르게나. 사나이는 또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튿날 또 찾아왔다. 이젠 세상이 끝장입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마누라에다 염소에다 10마리 닭에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럼 염소와 닭을 모두 밖으로 내몰고 내일 또 한 번 찾아오게나. 이튿날 그 가난한 농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혈색도 좋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온 것처럼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염소와 닭을 모두 내몰았습니다. 집은 이제 궁전 묻지 않습니다. 거지와 현인. 어떤 마을에 태도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소 현인이나 성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인은 찾아와 주지 않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날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찾아왔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세요. 그는 성인을 기다리던 중에 거지가 찾아오자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여관도 식당도 아니오. 밥이라도 한 술만. 그는 애원하는 거지를 내쫓아 버렸다. 그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린정한 소행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현인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늦다. 눈먼 거지가 인적이 드문 거리의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두 사나이가 거지를 발견했다. 한 사나이는 동전을 꺼내 그에게 주었지만 한 사나이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 두 사나이에게 말했다. 이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베푼 자는 앞으로 50년 동안만 나를 두려워하면 된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지 않은 한 사람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 거지에게 동전을 베풀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갈 때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아닌지를 미리 조사한 사람과 이미 바다에 나간 다음 조사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 있겠는가? 이론과 실제의 차이.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문제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자 그 학급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 먼저 손을 들어 말했다. 선생님, 2분의 1입니다. 교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2분의 1에 2분의 1을 더했는데 어째서 2분의 1이 되지? 반쪽과 반쪽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자 학생은 또다시 잘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역시 2분의 1입니다.
선생님은 좀 짜증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자, 선생님 앞에서 여기에 써 보아라. 학생이 종이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라고 썼다. 어째서 2분의 1이 되니? 분자의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분모의 2와 2를 더하면 4가 됩니다. 결국 답은 4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깜짝 놀란 선생님은 이번에는 사과를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며 설명했다. 여기 반쪽과 반쪽에 사과가 있다.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지? 그야 물론 한 개의 사과가 됩니다. 사과의 경우는 하나가 되고 종이 2에서 계산하면 왜 2분의 1이 되지? 사과를 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라는 것이 증명된 게 아니니? 학생은 또 종이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라고 쓰고 말했다. 실제로는 확실히 하나가 됩니다만 종이 2에서 이론적으로 증명하면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선의 4가지 유형. 자선에 대한 4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다. 1. 자진해서 돈이나 물품을 남에게 주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돈과 물품을 내놓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자선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3.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남들도 자선을 베풀기를 바란다. 4. 자기도 자선 베풀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선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자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이며 세 번째 유형은 선량한 사람이고 네 번째 유형은 완전한 악인이다. 솔로몬 왕과 여왕 개미. 솔로몬 왕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비단으로 짠 카펫이었는데 그것을 타면 하늘을 날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다. 솔로몬 왕은 그 덕분에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각각 서로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꿈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자신이 스스로도 이대해 보였다. 그는 모든 동물과 벌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그가 융단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아래에서 말하는 여왕 개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융단의 사나이가 위에서 날고 있으니까 모두 숨도록 해. 솔로몬 왕은 땅 위로 내려와 여왕 개미를 붙잡고 물었다. 넌 왜 모든 개미들에게 내게서 숨으라고 말했지? 그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이죠. 솔로몬 왕은 여왕 개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넌 너무 작아서 나처럼 높이 날 수는 없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여왕 개미를 초대하여 융단에 태우고 날아올랐다. 하늘 높이에 올랐을 때 여왕 개미는 왕의 머리 위를 윙윙 날아다니며 말했다. 보세요. 내가 더 높이 날잖아요. 여자의 질투심. 서로 친구지간인 남자들이 모여 아내들의 질투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득 한 남자가 물었다. 이브도 아담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오랫동안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론이 나왔다. 이브는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질투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질투하지 않는 여자도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브는 아담이 돌아오면 언제나 그의 갈빗대를 세워 보았을 것이다. 수다쟁이. 한 마을에 수다쟁이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쉴 새 없이 혼자서만 떠들어대며 상대방에게 좀처럼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루는 이 사나이가 이웃 마을의 대표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마을의 장이
당신을 요가더군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소. 그는 벌떡 일어서면서 거듭해서 외쳤다. 아니요, 내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요. 그럴 리가 없어. 무엇보다 당신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한마디도 말할 겨를도 없었을 테니까. 신자와 선인은 다르다. 어떤 마을에 스스로 경건한 신자임을 자처하면서 예배당에는 잘 다니고 있지만 실제 품행은 매우 나쁜 사나이가 있었다. 하루는 목사가 그를 불러 품행을 바르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정해진 날에는 꼬박꼬박 예배당에 다니는 경건한 신자인 뎁쇼. 여보게나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잖은가? 선과 악, 존경하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다. 경건한 자가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도록 강권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항시 착한 일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악한 자가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쪽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깨어들여 패거리를 늘리고자 할 때 우리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자는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평판. 아키바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꽤 우수했던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님 친구들에게 제가 얼마나 학문을 잘 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얘야, 나는 추천해 주지 않겠다. 평판이 곧 가장 좋은 소개장인 것이니까. 자신을 칭찬하는 이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웃마을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그 마을에 도착한 뒤 숙소에 틀어박혀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새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한 환영의 시간이 임박하자 마을 대표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 안을 서성거리며 무언가 큰 소리를 외치는 학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대는 훌륭하다. 그대는 천재다. 그대는 생애 최고의 지도자이다. 학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었다. 마을 대표는 그에게 왜 그런 기묘한 행동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최고의 말로 나를 칭찬할 것이오. 나는 내가 거칠의 칭찬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연습하는 거라오. 게다가 누구든지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을 오늘 밤에 듣게 되면 적어도 조금은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소? 표정은 밀고자. 군사령관에게 연락병이 당도하여 적에게 중요한 성체를 빼앗겼다는 보고를 했다. 군사령관은 눈에 쌍심지가 오르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자 부인이 사령관을 자기 방으로 조용히 불러 말했다. 저는 성체를 빼앗긴 것보다 더 나쁜 일을 당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당신 표정에서 당신이 당황한 것을 읽었습니다. 성체야, 당장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이 용기를 잃는 것은 당신 군대를 전부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가문 자랑. 옛날에 가문이 좋은 여우와 천한 집안에 태어난 여우가 길에서 만났다. 가문이 좋은 여우와 천한태생의 여우가 어디 있냐고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핏줄이 좋은 인간이나 나쁜 인간이라는 것도 있을 턱이 없으니까.
아무튼 전통 있는 가문의 여우 도령은 또 한 마리의 여우에게 자기 집안을 자랑하였다. 그러자 또 한 마리의 여우가 대답했다. 너의 집안은 너 하나로 끝이 나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네. 나는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세. 사람의 가치. 허름한 옷차림에 가난한 학자 둘이서 이 고장 저 고장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한 고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부잣집 문을 두드려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자는 두 사람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거절했다. 두 사람은 결국 그 고장의 자선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1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주 고명한 학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또 함께 여행을 하다가 전에 왔던 고장에 이르렀다. 마침 그들을 거절했던 부자를 만났다. 부자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 훌륭한 종자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감동하고 또 두 사람이 매우 고명한 학자임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부자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부자는 자기 집이 그 고장에서 제일 훌륭한 집이며 그 고장을 대표하여 손님을 유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고마우니 이 말을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당신들은 왜 싫다는 거죠? 실은 우리들은 1년 전에 가난하고 이름도 없던 시절에 이 고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당신 집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좋은 옷차림과 훌륭한 말을 보고 재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마리의 말을 하룻밤 묵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우물에 침 뱉기. 사나이는 자기 집 뜰의 돌멩이를 도로에 내다버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나 사나이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20여 년이 지나서 이 사나이는 자기 땅을 팔게 되었다. 그런데 남의 손에 넘기고 다른 고장으로 가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전에 자기가 버린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오해. 한 사나이가 버스에 올랐다. 그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몸집이 절구통 같은 부인이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를 둘씩이나 차지하며 앉아 있었다. 이 개가 한 사람 몫에 좌석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으므로 부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만 이 좌석을 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개 대신 저를 앉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부인이 머리를 옆으로 절레절레 내저었다. 사나이는 화가 나서 그 강아지를 버스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나이가 그를 한심한 듯 바라보았다. 나쁜 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오? 당신은 엉뚱한 것에 화를 내고 있군요. 마치 엉뚱한 것을 칭찬하듯이 말이오. 무엇이 화려한 이유. 외국에서 학자가 이민을 왔다. 그의 복장은 매우 화려하고 훌륭했다. 그것을 본 한 젊은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째서 외국에서 온 학자들은 저렇게 호화스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대단한 학자가 못되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훌륭한 옷이라도 입어서 사람을 이압하려는 것이지. 그러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모두 잘못 알고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자기가 살았던 고장에서는 평판에 의해 사람을 헤아리지만 밖에 나가면 의복에 의해서 평가되거든. 자물쇠. 어머니는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이 말했다.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 봐 그렇게 잠그는 거지요?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